자, 이제 디프렉션 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교재를 보시면 여기가 교재 63페이지 회절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절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리프렉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작은 에퍼처, 이런 홀이 있는 이런 에퍼처를 지나는 빛이 이 에퍼처를 지나면서 빛의 회절, 휘어짐을 통해서 휘어진 빛들 간의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일정한 거리를 떨어진 스크린상에서 이런 회절 무늬 패턴, 근본적으로 어떤 간섭 무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회절 무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잘 알고 있는 회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절에는 크게 프라운호프 회절과 프레넬 회절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둘을 나누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런 에퍼처에 들어오는 빛이 평행광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어떤 곡면을 가지고 들어오냐, 이게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평행광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프라운호프 회절이라고 부르고, 곡면을 가지고 뭐 구면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우시안 형태의 그런 다이버전스 빔, 퍼진 빔이 들어오는 경우는 프레넬 회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전혀 다른 회절 무늬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절이라 하면 프레넬 회절보다는 이제 평면파가 들어오는 회절인 프라운호프 회절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프라운호프 회절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기가 이제 원형 에퍼처를 지난 빛의 회절 무늬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개의 회절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프라운호프 회절 무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레넬 회절 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도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프라운호프 회절은 여기 중심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프레넬 회절은 중심이 어두운 무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그런데 프라운호프는 이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링 타입은 동일한 형태이긴 하지만 밝은 무늬로 먼저 시작하냐, 어두운 무늬로 먼저 시작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원형 형태의 회절 무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리어 링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리어 링즈, 에리어 고리, 이렇게 명명을,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회절이 발생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호이겐스 원리 또는 호이겐스 프레넬 원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64페이지에 보면 호이겐스 프레넬 원리에서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순간의 시간에 가로막히지 않은 파면의 모든 점은 구면의 2차 광원이 된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벗어난 이미점에서 광파의 크기는 모든 다른 이러한 작은 파면들의 중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 그냥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에퍼처가 있고요, 이게 슬릿이 있다고 하면 평면파가 들어옵니다. 평면파가 들어오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프라운호프 회절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평면파가 들어오게 되고, 이 점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웨이브 프론트가 되겠습니다. 웨이브 프론트.
자, 그래서 이런 그 슬릿을 만났을 때 이 각각의 점들, 이 광원이 지나가는, 빛이 지나가는 이 각각의 점들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그 점광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점광원의 역할을 해줘서 이렇게 구면파 형태로 4번으로 이렇게 퍼져간다. 이렇게 웨이브프론트가 이렇게 퍼져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웨이브프론트가 이런 식으로 퍼져가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퍼져가겠죠. 그러면 어, 각 여기서 각 점들에서 만들어진 웨이브프론트가 여기서 와서 같은 위상끼리 오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봤더니 옆에서 만들어진 이 광원에서의 위상이 같은 점들이 이 빨간 선을 따라서 같은 위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위상을 가지는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뉴 웨이브 프론트,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웨이브 프론트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웨이브 프론트가 점점 확대가 됩니다. 확대돼서 이건 앞으로 진행해가는 그 웨이브 프론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웨이브 프론트가 더 확대되니까 자, 여기서 같은 위상끼리 중첩되는 게 뭐가 있냐? 여기서 파란색을 따라서 여기 웨이브 프론트 하고 원래는 이렇게가 같은 위상인데 여기 온 웨이브 프론트가 또 같은 위상을 봤더니 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파장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상하고 여기 위상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상하고 여기 위상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상하고 여기 위상도 같고 여기 위상에서 여기 위상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 또 다른 웨이브 프론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 어떤 각도, 세타의 각도를 가진 회절에 의한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 하나 만들어진다. 또 물론 반대쪽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쪽 방향의 어떤 회절된 빛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 프론트, 이런 구면파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것을 호이겐스 프레넬 프린시플 원리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회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좀 더 회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슬릿이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슬릿이 있다. 그리고 여기 웨이브 그 평면파가 이 슬릿으로 들어온다. 이쪽 방향이 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Z 그리고 그 웨이브 프론트가 위치한 이 방향은 이제 Y. 그래서 이 슬릿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정의를 내렸는데 이 슬릿의 간격이 전체 간격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 점광원 여기 점광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델타 Y라고 하는 광원을 광원의 어떤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Y 미소 길이 그리고 요 델타 Y에 저기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Y에서부터 뭐 그 수직한 방향으로 그대로 이제 빛이 가는 것도 있고 또 회절돼서 이 세타 방향으로 빛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Y를 잘게 쪼개서 이 슬릿을 잘게 쪼개면 각각의 델타 Y에서 어느 방향, 세타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진행하는 거, 또 여기서의 진행하는 거. 그러면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Y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스크린상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면 이 Y와 A의 위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냐면 여기 삼각형을 보면 직각 삼각형에서
부분만큼의 위상의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을 얼마냐? y sin 세타, y sin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y고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가고 요거가 같습니다. 세타니까 여기는 y sin 세타, 요만큼은 y sin 세타다. 그래서 a 빛과 b 빛의 위상 차이는 y sin 세타만큼 난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슬릿이 있고 거리가 a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진행하는 빛 중에서 퍼지는 빛이 있겠죠. 이렇게 그 회절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중심을 지나온 빛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회절 무늬를 만들고, 그 다음 회절 임의 각도로 회절된 것, 세타로 회절된 것은 여기 두 번째 밝은 무늬를 만들 겁니다. 스크린상에서 보면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 이 지점까지의 각도, 그러니까 여기 슬릿 끝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 이 지점까지의 각도를 세타 제로라고 놓고요. 그리고 두 개의 어두운 무늬의 간격을 C라고 놓습니다. C. 그리고 슬릿의 끝부분을 스크린까지 연결한 선과 그리고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발생한 이 지점까지를 B라고 놓습니다. 네. 그리고 슬릿의 간격을 A라고 놓고, 그리고 슬릿하고 스크린 간의 간격을 R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유도하는 것을 해볼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절 무늬가 발생하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제 회절 무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했던 거고요.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수식적으로 싱글 슬릿, 단일 슬릿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슬릿의 경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단일 슬릿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델타 Y 되는 지점이 있었죠. 델타 Y. 그래서 델타 Y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 네, 델타 Y에서부터 진행하는 전기장인데 그 전기장의 진행 방향은 J, K, Y, sin 세타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상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Y가 0에서부터 A까지를 다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그 세타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 슬릿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됩니다. 여기는 미소 구간 델타 Y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 미소 전기장이라 그러면 여기는 Y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전체 슬릿을 통해서 세타의 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전기장 성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분식을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C는 상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 2분의 1 KA sin 세타, K는 전파 상수가 되고요. A는 슬릿의 간격이죠. 그래서 여기도 A 슬릿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sin 여기 2분의 1 KA sin 세타 제곱, 그리고 분모에도 2분의 1 KA sin 세타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그 크기는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 제곱을 해주면 여기 위상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A sin 세타 2분의 1 KA sin 세타 하고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C하고 A는 이게 전기장 성분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각도가 세타가 제로일 때 전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각도가 발생했을 때 전기장이
빛의 세기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가 그 베타를 정의를 내는 거죠. 사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베타로 정의를 내는데 베타는 2분의 1 KA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K 사인 세타. 그래서 자, 우리가 싱크 펑션이라고 있는데 싱크 펑션 싱크 펑션이 있습니다. 싱크 펑션 x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x분의 사인 x. 자, 이게 싱크 펑션입니다. 이게 싱크 펑션.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싱크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사인 x에서 x를 나눠준 거. x로 사인 x를 x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싱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싱크 펑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베타로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모가 다 베타죠. 그리고 사인 베타. 그래서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이것을 싱크 베타로 놓을 수 있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싱크 베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싱크 펑션이다. 싱크 펑션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싱크 펑션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이 센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줄어들다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증가됐다가 0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갔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 모양이 그대로 싱크 펑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는 대로 여기 보시는 대로 베타분의 사인 베타 이 부분이 싱크 베타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찾고자 하냐면 여기 베타 제로를 찾고 싶어요. 베타 제로.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이 지점, 이것이 이제 이 스크린상에서 나타나는 그 회절분의 인텐시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는 이 지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러면 베타 제로가 사인 베타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사인 베타가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사인 2분의 1 KA 사인 세타가 0이 되면 되는데, 이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인 함수에서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인 안에 있는 이 항이 m파이가 되면 되고요. m은 1, 2, 3, 4, 5, 6, 7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ka 사인 세타는 m파이가 되고, 여기가 m이 이제 정수배의 어떤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세타 역시 불연속적인 각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각각의 0이 되는 지점들이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k가 2분의 1 람다분의 2분의 1이죠. 람다분의 2분의 1이니까 이것을 넣어주면 사인 세타는 a분의 m 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 사인 세타는 a분의 1 람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인 세타는 어디냐면 여기 지점들, 그러니까 여기 0이 되는 인텐시티가 0이 되는 지점들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세타 제로를 다루기 전에 만약에 여기서 그 회절이 일어나는 이 공간이 공기가 아니라 어떤 이미 어떤 굴절이 가진 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기체로 채워져 있다 했을 때의 회절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굴절류로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K에서 굴절류 고려해주면 이 K 안에 굴절류에 해당하는 게 들어오고, 그럼 파장에서도 그 굴절류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굴절률에 해당하는 것을 안 되네요. 다시 그러면은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m 람다 m의 람다가 어딨죠? 자, m 람다 a. 자, 여기까지는 같죠. 그러면 굴절률이 어디 들어가냐면 밑에 들어갑니다. 밑에 n. 여기가 이제 굴절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공기가 아니다 했을 때는 그 굴절률항이 여기에 들어온다. 분모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세타 제로를 구하는 걸 하고 있죠. 그럼 세타 제로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어요. 사인 세타는 a분의 m 람다 공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세타 제로 첫 번째 제로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m이 여기는 1, 그죠? 1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m이 1일 때의 사인을 구하면 되죠. m이 1일 때 사인을 구하면 사인 세타 제로는 a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제로는 a분의 람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러죠? 안 되네. 자, 어찌됐건 여기가 이제 m을 1로 놓고 여기는 세타 제로가 되는 거죠. 세타 제로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거리가 그 r이 클 때 세타 제로 값이 아주 작습니다. 세타 제로 값이 아주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인 세타를 뭐로 놓을 수 있냐면 세타로 그대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타 제로는 a 분의 람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까요? 세타 제로를 a 분의 람다로 적을 수 있다. 자, 세타를 뭘로 둘 수 있냐면, 뭘로 관사를 할 수 있냐면 a분의 람다로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a분의 람다로 a분의 람다로 둘 수 있죠. 여기가 사실 세타가 아니라 세타 제로죠. 세타 제로. 세타 제로. 네. 자, 세타 제로를 a분의 람다로 둘 수 있고, 여기 세타 제로가 하나 있고, 여기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각은 세타 제로의 2배. 그래서 이것을 델타 세타로 두고 2배를 해주니까 a분의 2 람다. 이걸 다이버전스 이렇게 퍼지는 거, 이렇게 그 발산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그 발산각이 크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 A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스크린상에 회절 무늬의 인텐시티를 우리가 그 위상 차이를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위상 차이, 각도에 따른 위상 차이 값을 가지고 구해냈고요. 이걸 통해서 제일 어두운 무늬,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의 위치를 찾았고,
그걸 통해서 발산각까지 구해내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식을 가지고 뭐 매트랩이라든지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파라미터를 다 입력을 하고 앵글을 달리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큘러 애퍼처에 대한 것들을 넘어가면 지금 이제 그 단일 슬릿에 대해서 했는데 서큘러 애퍼처의 발산각 사인 세타 제로는 d분의 람다예요. d는 이 애퍼처의 직경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 1이었는데 이게 서큘러 애퍼처인 경우는 특별하게 여기 1.22로 됩니다. 이 경우도 이게 평면파일 경우는 이 부분이 1.22가 되고요. 만약에 서큘러 애퍼처에서 이것이 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에서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 이게 만약에 평면파가 아니고 가우시안이다. 가우시안에 대한 거다 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0.637이 됩니다. 0.637 0.637 0.637 네, 여기가 람다분의 d. 자, 요게 이제 가우시안일 때, 요거는 이제 평면파일 때, 플랜 웨이브일 때, 요건 가우시안일 때, 발산각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렉탱귤러인 이렇게 그 사각 슬릿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도 회절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회절이 돼요. 그래서 A와 B 이곳은 A 슬릿 간격이 A인 경우와 B인 경우를 다 나눠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이런 모양의 회절 무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스퀘어일 때 모양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데 여기 잔상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회절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도 회절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쪽 방향으로도 회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잔상들이 여기 남아 있는데 중심적으로 요즘에 십자가 모양의 그런 회절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듯이 우리 서큘러 애퍼처에 대한 회절 패턴인데 이런 모양은 중심이 채워져 있으니까 프라운호프 회절이다. 프라운호프 회절이고 프라운호프 회절은 기본적으로 평면파가 애퍼처에 들어오는 경우가 프라운호프 회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서큘러 애퍼처의 이제 수식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앞에서는 우리가 그 단위 슬릿에서는 싱크 펑션을 다루는데 이 서큘러인 경우는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광섬유로 가도 여러분 이제 다음에 배울 광섬유에서도 이 서큘러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될 것이 이런 그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셀 펑션. 이건 뭐 지금은 이제 아닌데 지금 이렇게 베셀 펑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싱크 펑션을 정의하듯이 베셀 펑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여기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감마 사인 알파의 d 알파인데 여기에 알파 각도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파이 분의 1이 상수로 붙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것이 이제 베셀 펑션인데
이 백셀 펑션의 또 특이한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서큘러 에퍼처를 통과한 회절 패턴은 여기 감마, 여기 백셀 펑션 여기 감마, 이 감마는 I0의 감마분의 2분의 J1 감마의 제곱. 여기가 지금 감마분의 J1 감마, 이게 세타 분의 우리 아까 베타 분의 사인 세타, 사인 베타. 우리 싱크 펑션과 비슷하게 분모에는 감마가 있고 분자에는 베셀 펑션의 값이 있죠. 이 모양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링 타입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이 베셀 펑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베셀 펑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셀 펑션. 자, 베셀 펑션 이미지로 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베셀 펑션이 이게 지금 센터에서부터 이게 여기가 제로, J0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여기는 J1인 이렇게 움직입니다. J1. 그래서 J1을 보시면 이 J1이 뭐랑 비슷하냐면 사인의 함수랑 비슷해요. 근데 사인 함수는 이게 크기가 줄지 않는데 J1은 크기가 점점 줄어가는 그 사인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J1 펑션에다가 X로 나눠주면 싱크 펑션과 거의 흡사한 그런 펑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링 타입의 에피처를 지났더니 이런 베셀 펑션하고 동일한 그게 같더라. 그래서 여기서 감마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2분의 1 K, D. D는 서큘러 에퍼처의 크기, 다이아메타가 되고 사인 세타. 이 부분이 베타랑 거의 동일하죠. 베타는 2분의 1 KA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 대신에 D, 에퍼처 크기가 나오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의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그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걸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냐? 우리가 두 개의 이게 S1과 S2의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이것이 어떤 슬릿을 지납니다. 이 슬릿을 지나면 회절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 것이 첫 회절 패턴이 이렇게 생기고 S1에서 온 것은 빨간색의 회절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가 여기 스크린상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의 조리개 그리고 스크린상 여기가 지금 CCD에 어떤 S1과 S2를 이미지를 얻었다. 그랬더니 이 S1과 S2가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리가 S1과 S2가 거리를 스몰 s라고 그러면 이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면 여기 각이 점점 줄어들겠죠. S1과 S2가 이루는 이 각이 델타 세타인데 이 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발생된 회절 무늬도 점점점 같이 붙겠죠. 붙다가 이게 어느 순간 두 개가 구분 안 될 정도까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를 나타내는 최소 델타 미니멈이 존재를 해요. 이것이 이런 조건상의 이 거리 여기가 물체의 거리 그리고 여기 스크린상의 거리 또
들어가는 빛의 파장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F체 간격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이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해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최소 분해능 이걸 레졸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레졸루션 이런 그 최소 분해할 수 있는 최소 분해능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사인 델타 세타 미니멈 여기가 델타 세타 미니멈은 1.22 d 분의 람다가 돼요. 이게 이제 최소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이 경우 최소로 분해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거리 최소에 대한 요 S 값을 또 구할 수 있겠죠. S 이 두 개가 두 물체 S1과 S2가 어디까지 가까이 붙었을 때 지금 이 옵틱 시스템에서는 분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일리 크리테리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레일리가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을 했는데 뭐 우리 회절도 우리가 전에 배웠었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분해능 이렇게 회절했을 때의 어떤 그 두 물체의 분해능을 이렇게 회절 분위를 분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개의 물체가 스크린상에 찍혔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찍는지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든지 아니면 우리 안경을 통해서 또 눈을 통해서 어떤 두 물체를 보는데 우리가 두 물체가 가까이 붙었을 때 이게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도 이 물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물체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최소까지 그 리밋 그 레일리 리밋 레졸루션 최소 분해능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입니다. 그 최소 분해능은 1.22 분의 d 분의 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눈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시신경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스크린이죠. 스크린을 보면 여기 있는 홍채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동그란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서큘러 에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큘러 에퍼처가 있고 이 서큘러 에퍼처를 통과한 빛이 이 스크린상 여기가 그 시신경에 있는데 상이 맺히겠죠.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두 개의 물체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야지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그거보다 더 가까우면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없고 그거보다 멀어야지 물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홍채의 그 다이아메타가 얼마냐? 2mm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린색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린색의 어떤 F치를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물체가 얼마만큼 눈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30cm가 떨어져 있다. 30cm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얼마만큼 가까워야 되는가? 그러면 이 우리의 눈의 굴절률이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굴절률이 1.33을 놓고요. 그래서 사인 델타 세타 미니멈은 1.22 분의 n d 람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절률이 있다. 1.33 d는 다이아메타 2mm, 2mm 그 다음에 람다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델타 세타 미니멈은 구하면 0.0145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이 되면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각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두 물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니까 이 거리를 이제 구해주면 그래서 최소 두 거리 간격 이것은 2L 탄젠트 2분의 델타 세타 미니멈이 됩니다. 네, 2L 탄젠트 세타 미니멈 이렇게 돼요.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조금 이따 보이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300, 여기 거리가 떨어진 것이 30cm니까 300을 넣고, 그리고 델타 세타 미니멈이 0.0145니까 이걸 넣고요. 계산을 해주면 0.076mm, 76 마이크로미터가 떨어진 아주 작은 거리이긴 한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머리카락의 시크니스와 거의 비슷하다. 두 개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거리가 머리카락 두께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를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물론 파장은 이제 그린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간격 S가 어떻게 이런 식이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뒤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네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게 T죠. T고,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F축으로부터 물체 그 위치 절반까지가 L입니다. L. 그리고 요게 요 절반의 각도는 2분의 델타 세타 미니멈이 돼요. 2분의 델타 세타 미니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요 절반의 S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S는 L 사인, 그죠? L 사인 2분의 델타 세타 미니멈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가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L 탄젠트가 되네요. 잠깐만요. 네.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여기 있는 거리 L 알고 2분의 S를 아니까 탄젠트가 됩니다. 탄젠트. 그래서 이런 식의 S를 구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실험적으로 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가 서큘러 에퍼처인데 30 마이크로 서큘러 에퍼처고, 그린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했어요. 그린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링 타입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렉탱귤러 대 200 대 100 마이크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린으로 했고요. 여기는 에퍼처를 달리했습니다. 20 마이크로, 40 마이크로, 80 마이크로, 160 마이크로. 그러면 에퍼처가 점점점, 얘는 그 에퍼처 사이즈가 작고 얘는 점점점 에퍼처가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작을수록 여기 이제 미니멈, 우리가 그 빔 다이버전스, 이거죠. 델타 세타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더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A가 클수록 점점점 첫 번째 미니멈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런 얘기는 이 델타 세타가 점점 줄어드는데 A가 커질수록 델타 세타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래서 제일 짧은 파장, 중간 파장, 긴 파장, 이렇게 했을 때 파장에 대해서도 슬릿의 간격은 같이 100으로 했고, 그랬을 때 여기 델타 세타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는 델타 세타는 파장에 대해서 비례를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절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절 격자, 그러니까 회절을 이용한 것 중에서 회절 격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파장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